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과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시영입니다. 설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잘 보내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방금 전에 문익환 목사님 100주년 네. 관련해서 막내 아드님 모시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냥 눈물부터 나와서 무엇을 질문한다는 게 부질없는 것이 느껴진다. 들어오자마자 좋은 소식. 문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셨지만 아드님이셨던 문 배우님 또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노래가 참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저기 영화 1987을 네. 보면서 문익환 목사가 생각이 나서 네. 과거에 이한열 네. 장례식 때 네. 목노아 외쳤던 네. 무슨 열사여 계속 네. 외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 맞아요. 영상을 몇 다시 번 보셨어요? 보면서 울면서 봤죠. 예, 그렇습니다. 눈물이 그냥 나오더군요. 예. 이택수 대표님도 추억이 좀 있으세요? 문 목사님 100년이래요. 저는 그렇게 된지 몰랐는데요. 네. 저는 이제 문 목사님에 대한 추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배우 문성근 씨에 대해서는 워낙 연기를 잘하시기 때문에 네. 그냥 스크린에 나오는 그 자체가 아우라가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네. 심지어 악역도 굉장히 또 네. 잘 하시는 편이라서. 주로 악역을 하시네요. 네, 좀 네. 비열한. 근데 그렇게 밉지가 않아요. 악역을 하시고. 네. 그렇군요. 자, 악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악역. 대한민국 대표 악역은 네. 아니죠. 악역은 아니고 좀 나쁘게 보였어요, 국민들한테. 그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선거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8년 선고받았는데 지금 2년 6월. 검찰이 구형을 8년을 했는데 오늘 받은 것은 실형 2년 6월. 네. 어떻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가장 얄미운 사람으로 좀 비춰졌을 것 같아요. 네. 옆에 있으면 한번 꿀밤을 좀 주고 싶은. 네.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 정봉주 의원이 네. 수배했잖아요. 국민 수배. 아, 맞아요. 그래서 막 나타났잖아요. 네, 되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2년 6개월이면 뭐 2심 들어가면 네, 또 깎이지 또 않을까요? 풀려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작년 12월 달에 구속이 됐는데 네. 여러 차례 이제 구속영장 신청 끝에 12월 네. 15일인가요? 구속이 됐는데 당시 이제 구속 사유는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된. 근데 그 부분은 오늘 재판에 포함된 게 아니고 또 다른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형량을 또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아무튼 8년을 구형했는데 2년 그러니까요. 6개월이 나왔다는 거는 국민들 법 감정에 비해서는 네. 조금 적게 나오지 않았나 네. 이런 네. 또 댓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우병우 수석의 전 수석의 가족이 파워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장모도 막 굉장히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예. 뭐 이런 어떤 추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용훈 판사가 이제 1심 판사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한테 호통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중형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이정열 판사님하고 네, 이재화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이거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년 네. 6월이면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근데 대충 감은 와요. 어떻게 풀어주려고 하는 것인지가 이제 저희가 쭉 보이는데 네.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국정 지지율 좀 살펴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주 만에 65% 선으로 네. 회복이 된 건가요? 그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한 3주 동안 네. 60% 초중반에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이제 갇혀 네.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법하게 상승하지 못했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에도 불구하고 네. 횡보하는 수준이었는데 모처럼 60% 중반을 넘어서는 66.2%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도 5주 만에 20%대로 떨어져서 28.9%로 하락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올림픽 그 효과가 이제 네.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 효과를 하면 지금 이번 주에 금메달을 주말 거쳐서 예. 주중까지 추가로 2개가 확보가 돼서 지금 금메달 4개가 됐죠. 화요일 날 이제 여자 쇼트트랙 3000m 네. 계주 금메달을 땄었고요. 또 어제는 그 남자
그 팀 추월 경기에서 이승훈 선수 등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네. 올림픽 평창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상 이제 올림픽 효과는 분명히 대통령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네.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올림픽 때 뭐 불과 일주일 사이에 한 7%포인트가량 오른 적이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크진 않습니다만 3% 올랐고 또 오늘 내일 또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내일 또 금메달 소식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한 5%까지도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여하튼 66.2%로 모처럼 60% 중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이게 일간 지지도를 쭉 보니까 설 전과 설 후를 나눠서 보면 이게 지금 합쳐진 거거든요. 네. 합쳐졌는데 어쨌든 그 설 이후에 더 네. 지지도가 최근 들어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올림픽 효과 중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전에는 이제 단일팀 논란, 그다음에 이제 북한 김여정 네. 부부장의 방문 뭐 네. 등등등등 이런 어떤 평화 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고 안보적으로 그것을 공세를 한 야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평화 무드를 조성한 것이 큰 성과와 의미는 있었지만 또 보수 세력은 보수 세력 나름대로 평양 올림픽에 대한 그렇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북으로 가시고 대개는 이제 선수들의 성적이 중심으로 부각이 됐죠. 네. 이 올림픽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올림픽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축전을 보낸다든가 그래서 축전의 내용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형식적인 축전에 비해서는 훨씬 맞춤형, 네. 정서적으로 자극하는 이런 것들도 좀 돋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서둘러 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북미 간의 대화가 좀 무르익어야 그걸 하겠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중도층들이 볼 때도 상당히 안정감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설이 과거의 선거를 앞둔 설에 비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왔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렇죠. 되게 이제 설 때 정치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꺼내는데 이 박근혜 MB 그 적폐 수사 그리고 구속 이런 과정들 탄핵을 거치면서 어르신들이 정치 얘기를 거의 안 꺼냈답니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가짜 뉴스와 카더라 통신들이 굉장히 난무하더라 영남권에서는. 예, 요게 이제 크게 어떤 이슈화가 좀 된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 많이 없고 올림픽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요즘에는 부모를 설득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설 민심이 대통령한테 나쁘지 않고 좋게 작용했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채용 비리 관련해서 계속 조금 성폭행 미투 운동도 크게 네. 부각이 됩니다만 채용 비리가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정에 대한 정의에 대한 어떤 화두가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건 대통령뿐이다라는 정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올림픽에 대한 것보다는 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뭐 여러 가지 잡음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에 네.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후한 점수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당 지지도 국내적으로 한 가지 예. 첨언을 하자면 그 GM의 이제 좀 그렇죠. 이따가 이슈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만 GM의 군산 공장 철수 소식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 무역 보복이고 안보는 안보지만 통상은 또 통상의 문제가 따로 그렇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평창 올림픽 개최 과정 그리고 그 평창 올림픽 통해서 이제 그 외교의 모습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특히 이번 주에는 20대가 다시 70%를 회복하면서 네. 20, 30, 40대가 공이 70%대를 유지하면서 60% 중반의 지지율을 이제 회복한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올림픽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커튼 효과라고 하는데 네. 다른 이슈들을 다 이제 가려주는 그런 효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명절 효과도 분명히 있었는데 대내적으로 이런 통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때 보여줬던 그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들어갔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핸들을 잡고 외교는 외교, 그렇죠. 또 통상은 통상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20대
일부 그다음에 또 보수층이 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복원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점 말씀 주셨고,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선거가 막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넉 달 정도인데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올랐는데 바른미래당이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시면서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당이 이제 창당을 본격화해서 이제 저희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2주 전까지는 그 보기를 불러줄 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뭐 이런 수식어를 달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완전히 빠졌습니다. 뭐 그런 조사 과정에서의 효과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박지원 의원과 또 안철수 전 대표 간의 주적 논란. 물론 이제 남경필 지사도 포함된 얘기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내용이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지지를 동시에 하락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프 잠시 후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당 지지율이 같이 올라서요. 50.5%로 6주 만에 민주당 50%를 회복을 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1.8%포인트 빠졌습니다. 19%. 지금 MB에 대한 수사가 이제 핵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측근들이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다스가 MB 것이다라는 그 증거들이 나오는 뉴스가 월화수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효과도 있고요. 또 그 김진태 의원이 또 그 김일성 가면으로 알려진 그 결국에는 김일성 가면은 아니었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그걸 뭐 찢는 그 기사가 화요일 날 가장 많이 읽은 뉴스로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올림픽이 한참 치러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19%로 다시 한 주 만에 20%대 아래로 떨어졌고요. 바른미래당이 3.1%포인트나 빠져서 7.4%로 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박지원 의원과의 그런 주적 논란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직 바른미래당이라는 당명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그 표현을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정의당이 0.7%포인트 빠진 4.9%, 민주평화당도 0.5%포인트 빠진 2.9%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설 전에 이 통합을 했거든요. 13일 날. 그래서 이제 설 밥상에서 바른미래당, 이 양당 정치를 좀 극복하고 제3의 어떤 정치 세력, 이 부분이 상당히 화제로 올라와야 한다. 지방선거 전에 바른미래당이 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설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실은 서두른 거거든요. 통합 과정을, 합당 과정을. 그런데 막상 설 직전에 합당했던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줬죠. 계속 뺄셈 통합이었고 마지막 날도 통합하는 과정에서 뭐 이용호 의원이라든가 송금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탈당하고 그다음에 또 송기석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고 말씀하신 데 최근 들어서 또 물어보면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급추락했다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도 호감을 가졌던 분들이 최근에 1년에 한두 달 사이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실망감을 가졌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자체가 거의 설 밥상에서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일성 가면 논란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막 찍고 막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른미래당 뭐 통합의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그 지금 어쨌든 손님들이 와 있고 경기 중이고 그리고 굉장히 훈훈한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단일팀도 논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눈밭에 그 사진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인가요? 어제 막 엄청나게 짤이 돌아다니던데 너무 웃겨서 제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태경 의원 좀 이미지가 좋아지다가 이걸로 그러니까요. 한 방에 또 훅 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바른미래당의 컨벤션 효과를 오히려 갉아먹는 정치행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 정당들이 이제 경쟁을 이제 세게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선거연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이제 박지원 전 대표 의원, 민주평화당 의원님 출연하셔가지고 하신 얘기를 좀 들어보면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대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디 특정 지역은 내고 어느 지역은 안 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기도의 경우에 남경필 지사가 있으니 바른미래당은 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거연대를 하지 않겠냐. 그러면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라며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까? 우선 박지원 정치평론가. 저는 네.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이 그 말씀하신 것은 네. 굉장히 사실에 가까운 얘기인데 네. 가능성이 높은 얘기인데 네. 민주평화당하고 민주당 연대는 네. 대단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저도 정치 구단주의 목적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앞으로의 전망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치고 나가야 하는데 치고 네. 날 호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물 군자체가 많지가 않은데 그럼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할 것은 수도권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광역단체장의 승부를 띄워야 하는데 그럼 네. 서울과 경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서울인데 네.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 서울 여론조사 돌려보면 시장 여론조사 돌려보면 안철수 대표보다는 사실은 유승민 대표의 지지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같은 당에 네. 서울시장 후보로 넣어보면. 근데 유승민 대표의 경우에는 현역이고 또 대구 경북의 상징성이 있고 본인이 지방선거는 절대 출마 안 하겠다. 배수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에서 내놓을 카드는 안철수 전 대표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떠밀려서라도 나와야 근데 되네요. 본인은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바른미래당의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광역단체장을 설령 당선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을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기초의원이라든가 광역의원 이런 데에서 적어도 의미 있는 숫자를 달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뭐 당선이 아니더라도 네. 최대한 선전을 해서 뭔가 의미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어떤 요구들이 언론에 좀 보도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이제 그런 군불 때우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제한적 연대는 불가피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에서는 보수 주도권 싸움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독식했을 때 그 이후에 총선과 차기 대선까지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바른미래당이 대통령한테 각을 세게 세우면서 보수층 전반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동질감을 좀 회복한 다음에 결국은 제한적인 수도권이나 몇 군데에서 제한적인 선거인데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후보 내고 안 내는 지역도 있고 공개적으로 꼭 연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사실상의 연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1등이기 때문에 굳이 연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이 네. 그렇게 꺼낸 이유는 네. 수도권에 우리 후보 낼 사람 별로 없는데 네, 호남 좀 도와줘라. 호남 좀 도와주라. 전남이나 몇 네. 군데. 예, 그러니까 기초는. 수도권 밀 테니까 우리 호남 지역, 전남북 지역, 광주 전남북 지역을 좀 배려해라. 좀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을까요? 저는 뭐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예. 제가 민주당 출입 기자 정말 오래 했는데요. 이런 정세였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정세를 만나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그렇죠. 대표님 어떻게 이제 보세요? 5월 하순에 이제 후보 등록할 때까지는 계속 강대강 구도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지지율이 높아야 되고 네. 뭐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단일화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자유한국당의 전임 원내대표인 정호택 네. 의원이 물러나기 전에 이미 이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 단일화 연대, 특히 이제 수도권에선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물밑에서는 이제 의원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열된 구도에서는 어차피 필패 구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42.34%를 득표를 했고요. 네. 또 진보 진영인 심상정 후보가 6.47, 합치면은 48.8%를 득표했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 다 합치면 50.76%거든요.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2등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네. 22.72%였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노림수는 바로 이것이죠. 문재인 후보를 찍었고 심상정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들이 서울에서 48% 정도였고 나머지 보수 중도 후보를 다 합치면 50.76%이기 때문에 1대1 구도만 되면 내가 박원순을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그 과거에 양보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박원순, 안철수의 구도로 갔을 때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가설 수는 없군요. 또 이제 수성하는 입장이고 삼선을 하는 입장이고 그럼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박 시장한테도 뭐 10년 혁명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10년은 채워야 세상이 변한다, 강산이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 같으면 4년 안에 서로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각을 세울 텐데 그렇다면 민주당에 있어서 새로운 역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경선에서 굉장히 그 흥미진진한 게임이 되는 그 것이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얼마 전까지 이제 이 자리에서 사회 보셨던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어제 출마 선언을 SNS에 했어요. 네, 네. 그 출마 결심 밝혔죠. 출마 결심. 네. 출마 선언은 3월 초에 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예, 제가 이제 여기 인터뷰로 모시려고 그랬더니 선언한 다음에 나오겠다고. 아, 예. 그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민주당의 이제 경선의 포인트 몇 가지가 있죠. 네. 첫째는 지금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걸 보면 3배수 이내로 경선 숫자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컷오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컷오프 방식을 뭘로 할 거냐? 이건 아직 뭐 명확히 발표는 아직 안 5대5 됐어요. 아니에요? 아,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본 경선에서 5대5를 적용하고 예, 당원 50%, 예.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예, 중심으로 50%. 50%. 이건데 컷오프를 할 때 지금 6명의 이제 앱이 그렇죠, 후보가 6명이 있죠.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아직은 뭐 다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3명을 이제 추려내는 과정이 하나가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누가 과연 들어갈?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 지지도 지금 높으시니까. 제일 지지도가 높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지지도가 높은 게 이제 박영선 의원인데 그 다음 2위는 대개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네. 근데 이제 박영선 의원이 최근에 이제 좀 평창 올림픽에 윤성민 왜 그러세요? 윤성빈 예. 금메달리스트 옆에 평창 올림픽 예, 평양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옆에 있다가 예. 상당히 구설수에 올랐고 또 특혜 응원 논란. 예. 예.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또 잠바도 그렇고. 예. 예. 뭐 아무튼 상당히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는 이후에 이제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는 3에서 5% 포인트는 하락할 수 있는 소재라고 봅니다. 이게 축적이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약간 그 흔히 말하는 기회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더 씌워질 가능성이 있다. 좀 진정성에 훼손되는 데미지가 있다. 분명히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상호, 정봉주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다음 이제 3, 4위 정도의 지지도고 조금 네. 이제 낮게 나오시는 분들이 민병두 전 의원인 것 같아요. 네. 대개 여론조사 결과를 네. 보면.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면 박영선, 우상호, 정봉주, 우상호, 박영선 이 흔히 말하는 2, 3위 이 그룹이 거기서 한 명이 누가 탈락할 거냐?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누가 탈락할 거냐 예.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예.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제 안철수의 등장에 누가 수혜주가 될 거냐 이 예. 문제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안철수와 관련해서 누가 대척점, 대립각이 명확히 쓰고 네. 어차피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면 정치 싸움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네,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정책 중심보다는 정치 중심으로 논쟁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이 싸움을 누가 주도하면서 대척점을 세울 거냐 이 문제도 좀 변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MB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적폐, 공정 이 이슈도 상당히 커질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또 호평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 시장의 그 어떤 정책 능력, 이런 정책 능력을 다른 후보들도 과연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른 후보들이 과연 채워줄 수 있을지 뭐 네.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재밌는 분석이네요. 이택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2위 싸움이 일단 치열할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예, 박영선 의원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1강 1중 다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중 후보인 박영선 의원이 이번에 평창 올림픽 사건 때문에 좀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의원이 그간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여러 이제 적극적인 미디어 네. 행보를 하면서 좀 지지율이 올랐었는데 네. 최근 이걸로 다시 좀 잠식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박 부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5%포인트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른 후보들한테 옮겨갈 것이고 그러면 격차가 금방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위 싸움에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2위하고 이제 거의 근접한 수치가 네.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제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경선은 굉장히 그 흥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 하나 예. 까먹었는데 뭔 변수가 있냐면 결선 투표 변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게 결선 투표. 확정은 안 됐는데요. 네. 그
다른 후보들, 박원순 네. 시장을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은 결선 투표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또 제도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질지 경선 누릴 과정에서 결선 투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비슷비슷해지면 아니 그렇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개헌안 낼 때 네. 발표 3월 20일쯤 발표하시겠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 민주당 내에서는 계속 이 얘기가 있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정의당이나 민주당 쪽에 결선 계속 투표에 공약 대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박 선거 시장이 계획. 만약 이런 제안이 나왔을 때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좀 관심사고요. 예. 받으시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이게 어쨌든 만약 공정한 받아준다면 선거를 굉장히 치열한 경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 시장이 50%를 그 다자 경선 구도에서 3명 경선에서 네. 넘을 가능성보다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치열하게 경선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죠.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당 지지율이 50.5%인데 악재가 좀 계속 터지고 있어요. 심기준 의원 네. 평창에서 비서관이죠. 네. 비서관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백재현 의원 지금 국회 예결위원장인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출산 여성에 대해서 뭐 가슴 수술 면제 뭐 이거를 내놨다가 면세 내놨다가 도로 걷어들여서 또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고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박영선 의원 특혜 의원 논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있음에도 계속 될까요? 뭐 이게 그냥 논란의 거리는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그러니까 선거는 한 달 전 민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월 초, 4월 말에 민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10%, 20%는 출렁거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심하면 이게 만약에 오만하면 다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어떤 성폭행 이런 네. 논란도 구설수가 몇 군데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서도 뭐 구의원 후보를 뭐 몇 분이 뭐 조정해서 못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지역 신문에 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GM 문제도 아니 그러니까 금호 타이어 매각 문제도 있고 법정 관리. 그다음에 이제 군산 같은 게 GM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 이슈도 좀 있고요. 무엇보다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총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총선 때 미디어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텔레비전에서 교섭단체는 이게 세 군데를 나눠서 그 지면을 그러니까 방송 화면을 할당합니다. 그 당시 누가 나온지 기억나세요? 2016년 총선 때 네, 총선 때 저희 새누리당의 대표가 김무성이었잖아요. 네. 김무성 나오고 여기 김종인 나왔습니다. 네. 여기 저기 안철수가 나왔어요. 네. 국민의당에서.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막 네, 논란이 맞아요, 맞아요. 많아갖고 예, 김무성 그랬죠. 영도다리 막 이런 거 있었죠. 맞아요. 상대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 당시만 해도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비춰집니다. 이제 9시 뉴스마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의 존재감이나 호감도를 상당히 높이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홍준표 이미지 별로 안 좋죠. 비호감도 굉장히 높은 인물입니다. 추미애, 유승민 딱 이렇게 비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유승민 대표의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당의 대표가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 대표가 상당히 어떻든 그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미지 개선, 호감도를 더 높이시는 일에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알겠습니다. 당이 중요하다는 얘기. 네. 이어서 GM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산업부 차관 면담 예정인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묻지마 지원을 지금 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거의 1조 원대 네. 예산을 달라는 건데 이래서야 되겠냐. 이거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GM은 GM대로 그리고 또 이제 군산 지역의 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 거냐. 이렇게 네. 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게 다수의 생각. 이거 질문하셨죠.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제가 이제 TBS 의뢰로 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지금 이제 군산 공장이 이제 폐쇄 결정이 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나머지 GM 공장들이 또 부평에도 있고 다른 곳에 있는데 GM에서는 지금 자신 본사에서 출자한 금액을 대출한 금액을 이제 출자 전환할 테니까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 또 세제 지원을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조건부 지원이었습니다. 타당한 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때만 이제 지원해야 된다라는. 타당한 정상화 계획. 예. 네. 그동안에 이제 그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여러 가지 재정
재무지표 같은 거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법을, 부분 네. 그리고 그 자체적인 정상화 이제 계획도 발표를 네.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런 등등의 조건을 제시했을 때만 지원하자라는 의견이 55.5%. 2명 중에 1명 이상꼴로 나타났고요. 그 네. 다음이 지원을 아예 반대하는 의견도 제법 높았습니다. 29.8%, 10명 중에 3명 가량이었는데요. 보수층, 또 한국당 지지층, 그리고 군산이 포함되어 있는 호남에서도 이 지원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미 다가오는 5월에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호남 민심은 많이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조건 없이 지원하자는 의견은 6.4%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이제 30, 40대랑은 좀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30대가 이제 조건부 지원이 65%로 높았고요. 네. 20대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군요. 5, 60대와 이제 좀 달랐는데 네. 20대는 아무튼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지원하자는 의견이 다른 사람보다는 30, 40대랑 좀 비슷하게 네. 나타났고요. 한국당 지지층이 좀 그 지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47.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50% 이상이 조건부로 지원하자라고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단 당장 목전에 닥친 그 취업 문제가 있는 20대 를 20대, 30대는 이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당 지지자들이 지원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 묻지마 투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여론인 건데 특히 이게 호남 지역에서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대체로 생각하면은 군산 지역 경제가 걸려 있고 언론에 따르면 지금 2,000명이 걸려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전체 14만 명 정도의 이 여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 경제 전체를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네.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평화당이나 뭐 그쪽 지역 정당 정치인들의 입장이었는데 지역 민심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큰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 네. 답변을 드리면 일단 리얼미터 조사 잘했습니다. 왜 잘했냐면 지금 시점에 그 정부의 협상력을 가지려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게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돼야 우리가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적절한 시의적절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지원 이게 굉장히 한 자리 숫자였으니까 6.4고 이거는 뭔가 조건부 지원에 조건부 지원이라는 게 지금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일단 원칙은 좀 잘 세운 것 같아요. 정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실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판단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쵸. 장기 투자 약속하고 경영의 투명성 명확히 해라, 보장해라. 이제 이건 잘하신 것 같고요. 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상식적이고 그동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봉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먹튀. 논스타도 받고. 맞아요. 그래서 쌍차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꼼꼼하게 따지고 뭔가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다 이런 게 있고 광주 전남도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주목되는 어떤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나온 내용을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 여론을 가지고 협상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런 그렇죠.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 좀 주신 거고요. 어찌됐든 이게 GM이 전부 철수할 거다. 결국에 한국 시장을 떠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됐고요. 앞으로 저희가 내일도 이 GM 사태에 이어서 계속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것도 내일도 주목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